이권 후반부에서는 법의 제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자연법, 시민법, 법해석, 범죄, 면책 및 경감, 형벌의 목적, 처벌권의 기원의 흐름을 따라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6장에서 시민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민법의 목적은 평화를 유지하고 분쟁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자기 보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홉스는 시민법을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가 문서, 구두 등의 표지를 통해 선악,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의 구별을 명령하는 규칙으로 정의하고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추론합니다. 1. 모든 국가의 유일한 입법자는 주권자이다. 2. 주권자는 입법권 폐지권이 있으므로 시민법에 구속되지 않는 관습은 반복 그 자체로 법이 되지 않는다. 주권자가 이를 승인했음을 알 수 있을 때만 비로소 법적 지위를 획득한다. 4. 자연법과 시민법은 서로 포함 관계에 있다. 5. 지방주의법은 주권자의 승인이 없으면 법이 될 수 없다. 6.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모든 법령은 그 권한과 효력이 주권자의 의지에서 나온다. 7. 법은 이성에 반하지 않는다. 8. 알려지지 않은 것은 법이 아니다. 그럼 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홉스는 무엇이 법인가 보다 무엇이 주권자의 의지를 나타내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주권자의 의지가 있더라도 공포되어야 시민법이 됩니다. 1. 문서화되지 않고 공포된 적이 없다면 자연법이다. 2. 문서화되지 않고 공포되지도 않았지만 특별한 상태에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의무는 자연법이다. 3. 자연법 이외의 모든 법은 알려져야 구속력이 생긴다. 자연법과 시민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연법과 시민법은 서로 다른 두 체계가 아니라 동일한 규범을 두 관점에서 부르는 두 이름에 불과합니다. 자연법은 이성에 비추어 본 법이고 시민법은 주권자가 공포한 것이라는 차이를 보일 뿐입니다. 그럼 주권자의 의지는 어떻게 확인될까요? 하급재판관의 자연법 적용, 공공기록, 공공인감과 공식 문서 등이 법을 증명하는 방식이고 주권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표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입법자를 알 수 없는 법은 주권자의 의지가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합니다. 그럼 법 해석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법을 해석할 때 입법자와 해석자가 다르면 해석자가 사실상 입법자가 되므로 최종 해석권은 주권에 귀속된다고 봅니다. 판사는 단순한 법 적용자가 아니라 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영역에서 자연법을 근거로 주권자의 의지를 추론하는 자라고 봅니다. 홉스는 왜 동일한 법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가를 다룹니다. 단어 의미의 변동, 시간, 장소, 사물 등 상황적 차이, 공동체의 안전과 공익에 대한 위협 정도 등이 달라지면 법이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연법은 이성에 기반하지만 편견이 개입하기 쉬우므로 유능한 판사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문법이라도 언어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문자 자체의 의미보다는 입법자의 의도대로 해석돼야 합니다. 그러나 판사의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주권의 판단일 뿐 미래 판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다음과 같이 판사에게 필요한 자질을 가진 좋은 판사가 필요합니다. 1. 공평에 대한 올바른 이해. 2. 재물욕과 승진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성향. 3. 분노, 애정, 공포 등 정념으로부터의 독립. 4. 인내, 주의력, 기억력. 형법은 범죄와 형벌로 구성되는데 27장에서 범죄, 28장에서 형벌에 대해 언급합니다. 죄는 법 위반뿐 아니라 입법자에 대한 경멸까지 포함하고 범죄는 법이 금지한 것을 행하거나 법의 명령을 회피하는 죄로 정의됩니다. 범죄는 시민법 위반이고 시민법 위반은 사회계약상의 복종 의무 위반이란 점에서 간접적으로 계약 위반의 성격을 가집니다. 처벌은 공적 권력이 법 위반으로 판단한 자에게 가하는 해이며 사람들을 공동체에 순종토록 하기 위한 공적 수단입니다. 죄 가운데 법이 금하거나 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 즉 시민법이 규정한 것만 범죄이고 그 외의 것은 처벌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법의 범죄로 규정된 것만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고의, 인텐션이 필요합니다.
고의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면 홉스는 범죄를 그 결과와 동기에 따라 중죄와 경죄로 나누고 정념, 교사, 판단착오 등은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분리합니다. 이 가운데 면책되는 경우 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면책 경감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공포. 신체적 위험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 전면 면책되지만 망상, 꿈, 영적 환상 등에 따른 위반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생활수단의 결핍.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빵을 훔치는 등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행위는 전면 면책됩니다. 타인의 명령에 따른 행위. 타인의 명령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 실행자는 실행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면책되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주권자가 법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면 새로운 명령은 곧 새로운 법과 같으므로 그 사안에서는 기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전면 면책되는 경우. 법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면책됩니다. 다만 단순 무지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포로 혹은 적의 권력하에 있는 상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적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의무 자체가 정지됩니다. 직면한 죽음의 공포. 즉, 즉시적, 직접적 죽음 위협이 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면 면제되는 조건부 면책입니다. 3번, 부분 면책, 경감되는 경우. 홉스는 같은 범죄라도 원인, 동기, 상황에 따라 경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범죄의 동기. 범죄가 권력, 부우 등에서 비롯된다면 더 중하지만 발각을 피하려는 것이었다면 상대적으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게 한 교사, 공적 해석자의 권위. 공적인 권위자가 잘못 알려줘서 범죄가 발생하면 책임이 작아지고 개인적 추론에 따른 경우에는 정직성, 오류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주권자의 묵인. 법이 명문으로 금하더라도 주권자가 암묵적으로 승인하면 그 행위는 경감됩니다. 4번, 면책 경감 여부에 대한 기준과 척도. 홉스는 원인, 전염성, 결과의 악영향, 시간, 장소, 인물의 결합, 4가지 척도를 제시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더 무겁고 살인은 가장 무거운 범죄로 평가되며 고문 등 추가적 잔혹이 있을수록 더 가중됩니다. 고의나 예상 가능한 범죄는 중하게 평가되고 심사숙고한 범죄가 더 악하다고 봅니다. 법이 널리 공표되고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 법 위반은 과실이 크다고 봅니다. 처벌은 단순히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포를 통해 사람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처벌을 통해 법의 균형과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럼 처벌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처벌할 권리, 즉 형벌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없던 처벌권이 왜 생기나요? 처벌권은 계약의 결과로 주권자에게 귀속된 것이며 이는 개인들이 이전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처벌권은 개인들의 약속 자체에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하는 권위에서 나오게 됩니다. 홉스는 처벌을 신체적 고통, 금전적 손실, 수치 불명예, 추방, 사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며 모든 처벌은 공적인 행정, 사법기관이 집행해야 합니다. 법이 있더라도 공표, 인지수단이 없다면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처벌이 아닙니다. 부모의 훈육, 국가의 군사적 명령에 따른 전쟁 명령, 사적인 복수나 침해, 승진되지 못한 것, 공적인 심리 없이 가해지는 고통, 추산된 권력에 의한 강제, 미래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가해지는 고통, 자연적으로 발생한 나쁜 결과, 처벌이 법보다 큰 경우, 법 제정 전에 이루어진 행위, 반역을 한 국민에 대한 가해 등입니다. 범죄에 의한 이익보다 불이익이 작은 경우에는 억지 효과가 없으므로 적절한 처벌이 아닙니다. 인적 처벌이란 감정이나 도덕적 의미가 아니고 인간 사회의 법에 따라 내리는 처벌로서 신체적인 것, 금전적인 것, 치욕, 감금, 추방 또는 이들이 섞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고한 국민에 대한 처벌은 경중을 막론하고 자연법에 어긋납니다. 처벌은 오직 1번, 국민에 대한, 2번, 위법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자국민이 아닌 무고한 사람이나 반역자에 대한 손상은 자연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적과 전쟁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권자는 공직자에 대해 증여나 계약의 형식으로 보수를 주기도 합니다. 이에 보수로서 급료를 받은 이는 정의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처벌은 주권자의 정당한 권력 행사로서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고 범죄와 처벌의 성립은 법의 공표, 인지 가능성, 행위자의 동기와 상황, 전례와 권위의 영향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하면 모든 처벌은
결국 주권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해석된다는 말입니다. 29장은 국가가 약화, 붕괴되는 원인을 질병에 비유하고 국가 내부에서 자라나는 구조적, 사상적 결함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1. 불완전한 제도. 국가가 처음 구성될 때 주권자의 권한이 충분하지 않으면 국가는 태생적 결함을 안고 평생 병약하게 됩니다. 홉스는 군주정은 측근, 귀족의 영향력이 병리의 원인이 되고 귀족정은 파벌 분열이 구조적 약점이며 민주정은 변덕과 선동이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라고 봅니다. 2. 국가를 병들게 하는 잘못된 교리. 홉스는 신학, 철학이 퍼뜨린 교리들을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구체적 내용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겹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 이웃국가, 그리스, 로마의 모방. 다른 국가의 제도를 모방하면 기존 통치 구조의 정당성이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현 정부 형태의 의구심을 갖고 다른 형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어 불안정이 증폭됩니다. 아동, 청년 교육에서 로마 공화정의 영웅상을 모범으로 삼는 관행이 군주정에서 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는 통치자를 폭군으로 재규정하고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사상적 감염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은 홉스의 관점에서는 안전 및 안정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제도의 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보수적 관점이 과도하다는 비판 역시 어느 정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중 권력 구조, 혼합 정체. 교회 권력과 국가 권력이 공존하면 두 머리를 가진 생명체가 되어 경련처럼 분열 상태에 빠집니다. 또한 군사, 재정, 입법이 서로 다른 기관에 배분되면 사실상 여러 주권자가 생기는 것으로 붕괴로 이어집니다. 5. 기타 내부적 약화 요인들. 재정 부족, 독점, 농장권, 인기 정치인의 영향력, 대도시, 자치단체의 과도한 독립성, 주권 비판의 자유, 지나친 팽창, 통합되지 않은 정복지, 사치, 나태 등은 모두 국가의 혈류를 막거나 내부에서 국가를 파먹는 기생충처럼 작용합니다. 6. 최종적 붕괴. 국가가 외부 적에게 완전히 패배하여 주권자가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으면 군주 개인의 권리는 남지만 복종 의무도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집단 주권은 단체의 사멸과 함께 완전히 소멸됩니다. 30장은 자연법의 요구에 따른 주권자의 임무에 대해 말합니다. 주권자의 기본 임무는 구성원의 안전이며 단순 생존을 넘어 평온하고 능력 있는 삶이 가능하도록 사회 질서를 유지,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검토한 국가의 기능을 대표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부분 앞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간략히 주요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보장. 국가의 목적은 구성원의 안전이며 삶의 유지수단, 안정적 법질서, 외 내부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합니다. 아래 열거한 모든 주권자의 임무는 이 목적을 향합니다. 2. 법의 공표와 명확성. 법이 알려지지 않으면 복종할 수 없으므로 주권자는 법을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표해야 합니다. 불명료한 법은 분쟁과 혼란을 낳고 국가의 권위를 약화시킵니다. 3. 올바른 판사 임명.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판사는 적격성, 공정성, 부패에 흔들리지 않는 성품을 갖춰야 합니다. 판사가 부적절하면 법 전체가 무너지고 국가 안전을 위협합니다. 4. 재판 절차의 정비. 재판 절차가 분명하지 않으면 분쟁은 해소되지 않고 끝없는 보복으로 이어져 국가를 위기로 몰아갑니다. 5. 처벌과 보상. 정치 질서는 처벌과 보상이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처벌은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위험이어야 하고 법이 지나친 가혹하거나 관대하면 위험합니다. 충성,
공적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보상이 없으면 충성심이 약해지고 질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6. 대외 방어. 군사력이 부족하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됩니다. 홉스는 필요한 경우 용병, 군대 조직 방식에 대해 주권자가 전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군의 충성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 장군이나 귀족에 향하는 것을 강력히 경계합니다. 7. 내부 평화 유지. 내부의 선동, 사적 권력의 확대, 분파의 교리 등은 국가를 분열시키므로 이를 억제해야 합니다. 8. 재정 조달. 국가 방어와 그 밖의 모든 공적 사무는 비용이 필요하므로 주권자는 필요한 조세를 부과할 정당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9. 공적 교리 관리. 종교, 철학, 교역 등 복종 의무를 약화시키는 교리가 있다면 국가를 위협하므로 주권자는 공적 교리를 감독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스콜라 철학, 로마 카톨릭 교리와 같은 목적론적 사유는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10. 관습. 오랜 관습은 분쟁과 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필요한 경우 주권자는 이를 수정, 폐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홉스는 자연상태, 사회계약, 주권, 복종 의무라는 일관된 논리를 말해왔는데 한 가지 결정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자의 명령보다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더 높은 권위는 신의 말씀, 양심, 계시, 성경 해석 등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안전을 추구하는 리바이어던에 대한 최후의 라이벌이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리바이어던 전체에서 홉스는 정치 권위와 종교 권위의 충돌을 국가 붕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홉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어떤 것이 신의 법인지 어떻게 하는가? 홉스는 자연이성은 인간이 타고난 이성으로서 자연법과 관련된 도덕적, 법적 원리를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연이성을 통해 인간은 자연법을 발견하고 자연법을 따르며 자기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31장은 자연에 의한 신의 나라, 즉 자연이성을 통해 인간이 도덕, 법률적 원리를 깨닫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초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계시나 기적은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므로 공적 기준이 될 수 없고 공적 판단 기준은 자연 이성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경 해석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빌미로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2. 그렇다면 신의 권위는 국가 권위보다 높은가? 서양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신은 전지, 전능, 전선, 즉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절대 선이라고 정의됩니다. 홉스는 신의 권위는 이중 전능에서 나오지만 인간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의 법을 판단하는 권한은 주권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주권자만이 법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권자가 법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신의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권자의 판단이 있으면 종교적 이유로 국가 권위를 거부하는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자연이성으로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권자의 판단과 신의 법은 충돌하지 여지가 없다. 즉, 종교적 판단권도 궁극적으로 주권자에게 수렴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31장은 신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정당화를 위해 신개념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권위를 국가에 종속시키고 양심이나 계시를 이유로 하는 저항권을 부정하고 주권자의 해석권과 통제권을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1장은 리바이어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장 중 하나입니다. 홉스는 구조와 관리, 피치자의 의무를 자연 이성으로 증명했으나 현실 세계는 로마의 아테네의 사상에 물들어 있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언젠가 철학을 이해하는 주권자가 이를 스스로 읽고 공적 교육으로 확립하길 희망한다고 하며 2부를 마칩니다. 자연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신의 법은 결국 자연법이며 따라서 주권자의 명령은 신의 법과 모순되지 않는다. 31장의 목적은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권자의 명령과 신의 법은 자연이성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충돌하지 않는다. 리바이어던을 요약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에 피상적 요약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관련 유튜브 영상들을 여러 편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컨텐츠는 원전을 직접 깊이 읽고 만든 것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많은 영상이 사회계약론이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같은 익숙한 교과서적 개념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었고, 가치 있는 해설이나 강의 자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대체로 2차 해설서의 시각을 충실히 전달하는 데 그쳐 정작 원전 특유의 논증 구조와 사유 방식은 잘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론 공부를 할 때 어느 학자가 특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어떠한 분석 틀로 어떻게 일반 이론을 구성해 가는지 논증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홉스의 인간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이기적 개인들이 사회를 만들어 안전 내지 질서를 만들어내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의 논증을 따라가면서 전체 논지를 파악하고 그의 주장이 어떠한 측면에서 설득력 혹은 문제가 있는지, 나라면 그러한 현상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해석했을까 등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은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특정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분별 능력뿐 아니라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됩니다. 호비즘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홉스적 시각으로 설명이 가능한 사회현상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국제정치가 그렇습니다. 홉스식의 강력한 통치체는 아니지만 국제질서 이전의 상황과 국제연합 출현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질서 재편 과정을 보면 홉스의 관점이 설명력을 가집니다. 그 밖에 홉스의 이론은 정치, 법, 철학뿐 아니라 사회계약, 권력, 질서 유지에 관한 현대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폭넓게 차용되고 있습니다. 폴레미의 알마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이 홉스가 현대적 관점에서 오류가 있더라도 그의 이론사적 위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국가의 생성을 계약에서 찾는 시각은 현대 민주주의에 이론적 근거를 부여하는 단초가 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록 홉스를 개인주의 철학자라 할 수는 없지만 개인에서 출발하여 사회를 설명하는 방식은 후대 개인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론에 대한 비판은 일단 내재적 비판, 즉 이론의 내적 완성도 측면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이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뻔해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하나의 이론적 틀로 설명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의 사고 능력 역시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현상에 대한 다른 관점의 비판입니다. 실제 현상은 복잡한 여러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론화 과정에서 특정한 몇 개의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현상을 설명합니다. 내일의 일기를 가장 정확히 예측하는 방법은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아무런 지식도 주지 않습니다.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쨍쨍할 수도, 눈이 올 수도, 천둥이 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00%를 아니라도 기상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변수들을 추출해 그들 요인과 결과치를 검토해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요인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비판적 읽기입니다. 과학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관찰 가능한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주장들이 서로 비판과 반비판을 통해 쌓아온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역사성을 갖습니다. 현대적 비판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현대적 관점에서 고전을 바라보는 것은 이론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홉스는 군주정을 선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그를 두고 현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비판은 이론의 본질적 비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등 시대적 한계를 넘어 주권 행사는 일반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인간의 이기심을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 강압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역사성을 넘어선 일반적인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홉스 이론에 대한 세부적 한계와 장점을 명시적으로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고전을 봐야 할지에 대해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각자 자신만의 고전 읽기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바이어던 관련 영상을 살펴보면서 가진 느낌을 다른 사람 역시 이 영상에서 받을 수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 명에게라도 정신적 풍요를 주는 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급적 주요 논지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리를 했음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으로 길었던 리바이어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